이탈리아 피렌체 요리예술대학교의 학생 4명이 2주간의 짧은 연수를 위해 선택한 나라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이탈리아 요리학도들이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우겠냐며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던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깨끗한 도시,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상상도 못한 질서와 여유.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일 동안 그들은 한 그릇의 음식에서 인간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자부심으로 시작해 겸손으로 끝난 한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국의 식탁 위에서 발견한 놀라운 반전.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의 첫 장면을 목격하려 합니다. 저는 로렌초 비앙키입니다. 올해 나이는 24입니다. 피렌체 요리예술대학교 3학년이었죠. 이탈리아 요리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조리법을 익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수백 년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토마토 하나를 썰어도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그 안에는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2026년 6월 중순이었죠. 피렌체의 여름 햇살이 강의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동기들과 함께 실습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르코, 줄리아, 프란체스카. 우리는 함께 3년을 보낸 사이였어요. 알베르토 레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뭔가 중요한 공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가 꺼낸 말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 2주간 한국으로 요리 연수를 떠납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한국이요? 마르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리아도 얼굴을 찌푸렸죠.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라니. 우리가 배우는 건 이탈리아 요리였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심지어 일본이라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인 나라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프란체스카가 덧붙였죠.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북쪽이랑 대치하고 있다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는 학교가 오랜 시간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어요.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우러 가는 거였죠. 한국 요리라니. 떠오르는 건 빨갛고 매운 음식뿐이었어요. 교수님, 마르코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면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서 뭘 하죠? 강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운맛으로만 승부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죠. 섬세함이나 깊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리를 배우려면 프랑스나 일본이 맞지 않나요?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최소한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고 전통도 있잖아요. 교수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의 언어라니. 저는 기술을 배우러 이 학교에 온 거였습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재료의 배합. 그게 요리였죠.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출국은 3주 후입니다. 준비하세요.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강의실을 나갔어요.
남은 건 혼란스러운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피렌체 시내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코와 줄리아, 프란체스카도 함께였죠. 우리는 모두 한국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마르코가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이라니. 차라리 독일이나 스위스가 낫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줄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뭐가 있는데? 김치, 불고기, 그거 다 양념 범벅 아니야?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매운맛이 전부라는 인식은 확고했습니다. 섬세함이나 예술성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았죠. 교수님이 뭐라고 했더라? 마음의 언어? 프란체스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리는 기술이지. 맞는 말이었어요. 요리는 과학이었습니다. 재료의 화학적 반응, 열의 전달, 칼질의 정확성. 그게 전부였죠. 감정이나 마음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봤죠. 하지만 나오는 정보는 제 불안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휴전선, 군사대치, 북쪽과의 긴장 관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년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말했죠. 너희 한국 간다며? 위험한 데 가서 뭐 하려고? 김치나 실컷 먹고 와. 조롱 섞인 말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연수를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꾸리면서 생각했어요. 2주. 딱 2주만 버티면 돼. 그리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면 되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춰 섰어요.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셨죠. 하지만 그것보다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로봇이 지나갔습니다. 안내 로봇이었죠.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저거 봐. 마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도 놀람이 가득했죠. 자동 체크인 시스템,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 모든 게 정확하고 빨랐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공항 곳곳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도 공기가 맑았습니다. 공항인데도 먼지 냄새나 사람들의 땀 냄새가 나지 않았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줄리아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만 그럴 거야. 공항은 원래 좋게 꾸며놓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속은 다를 수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경계를 늦추면 안 돼.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반듯했죠. 차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기 봐. 프란체스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광고가 떠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문구였지만 영상은 화려했습니다. 기술력을 뽐내는 듯한 영상이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눈앞의 한국이 달랐습니다.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를 예상했는데 보이는 건 첨단 기술과 질서였죠.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강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지만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죠. 위험하다던 나라, 낙후되었다던 나라. 하지만 눈앞의 서울은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마르코가 옆에 섰습니다. 그도 같은 표정이었죠.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인천공항의 로봇, 서울의 고층 빌딩, 질서정연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2주 동안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도 불만도 아니었어요. 그건 긴장이었죠. 뭔가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상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 흔들림이 두렵기도 하고 묘하게 기대되기도 했죠. 전주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조용했고 어딘가 느린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죠.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수진이 앞장서서 골목을 안내했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돼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배울 거예요. 발효. 그 단어가 낯설지는 않았어요. 이탈리아에도 치즈나 와인 같은 발효 음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발효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옥에 들어섰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햇살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된 음식 특유의 냄새였죠. 강렬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향이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장독대예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발효시키는 항아리들이죠. 이수진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하나가 묵직해 보였죠. 김도윤 셰프가 나타났어요. 어제 서울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우리를 맞았죠.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 음식의 뿌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뿌리.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한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갈색의 된장이 보였죠. 이건 3년 된 된장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이 항아리 안에서 발효되었죠. 햇빛, 바람, 비, 눈. 모든 계절을 견디며 만들어진 맛이에요. 3년. 저는 놀랐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한 가지 음식에 쏟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줄리아가 물었어요. 빨리 만들 수는 없나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된장이 아니죠.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을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보존하는 기술.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어제도 들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도마, 무쇠 냄비, 돌절구. 모든 도구가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죠.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이 담긴 음식이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부, 애호박, 감자, 양파, 고추. 신선해 보였습니다. 김도윤이 된장을 떠서 냄비에 넣었죠. 된장의 양이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적으면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죠.
만드는 사람의 마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요리의 마음이라니. 우리는 정확한 레시피를 따르라고 배웠습니다. 그램 단위로 재료를 재고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시간을 지키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마음이 중심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야채 하나하나가 일정한 크기로 잘렸죠. 하지만 기계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세면 재료가 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요. 재료의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야 해요. 마르코가 열심히 메모했어요. 에마는 김도윤의 손놀림을 주시하고 있었고 줄리아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냄새에 집중했어요. 된장이 끓으면서 퍼지는 향이었습니다. 구수했어요. 하지만 그냥 구수한 게 아니었죠. 뭔가 깊은 층이 느껴졌어요. 시간의 층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맛을 보세요. 김도윤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우리는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짰어요. 하지만 기분 나쁜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감칠맛이 있었고 뒤에 단맛도 살짝 느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요리라기보다 역사 같아요. 줄리아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 맛 안에 담겨 있었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차례예요. 김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로 흩어졌어요. 재료와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을 떠서 냄비에 넣었어요.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김도윤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야채를 썰었어요.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크기가 들쭉날쭉했죠. 김도윤처럼 일정하게 자르고 싶었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애호박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애호박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햇살과 물을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재료는 그냥 재료였습니다. 요리를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애호박 하나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센 불로 시작하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중불이 나을까요? 약불이 나을까요? 냄비가 끓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불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옆을 보니 에마가 조용히 자기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마르코는 온도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온도를 재야겠어. 하지만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온도계는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들으세요. 재료가 말해줄 거예요. 마르코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료가 말해준다니. 재료가 어떻게 말을 해요. 하지만 김도윤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요리는 대화예요. 재료와의 대화, 불과의 대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죠. 대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요리를 대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요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재료에게 명령하고 불에게 명령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하지만 대화라니.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저는 냄비를 바라봤어요.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에 집중했죠. 소리가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격렬했는데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된장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를 자극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깊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불을 줄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죠. 재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익히고 싶다고. 불을 줄였어요. 끓는 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국물이 천천히 부글거렸죠. 야채들이 천천히 익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줄리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신기해. 똑같은 재료인데 다 다른 냄새가 나.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네 명이 같은 재료로 요리하고 있었지만 냄새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건 더 구수했고 어떤 건 더 얼큰했죠. 그게 바로 사람의 손맛이에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손의 온도, 집중력, 모든 게 음식에 영향을 주죠. 저는 놀랐어요. 그렇다면 요리는 재현 불가능한 예술이 아닐까요? 과학이 아니라 예술. 시간이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15분쯤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졌어요. 그저 냄비 앞에 서서 재료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맛을 봐보세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짰습니다. 너무 짰죠. 그리고 맛이 텁텁했어요. 조화가 없었습니다. 된장이 너무 강했고 야채의 단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시피를 따랐는데, 불 조절도 신경 썼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도윤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김도윤이 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요리는 재료가 아니라 사람을 담는 거예요. 사람을 담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로렌초, 당신은 지금 머리로 요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머리로 요리한다. 마음으로 요리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재료를 볼 때 그걸 재료로만 봤나요? 아니면 누군가 키운 생명으로 봤나요? 이 된장을 넣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냥 조미료로만 생각했나요? 그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재료를 그냥 재료로만 봤습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 그냥 잘라서 넣으면 되는 것들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된장이었습니다. 짠맛을 내는 조미료. 요리의 본질은 인간이에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시간, 인간의 정성. 그게 맛을 만들어요.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맛도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인간. 기술이 아니라 인간. 저는 지금까지 뭘 배워왔을까요? 정확한 칼질,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모든 게 기술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완벽한 요리를 만든다고 믿었죠.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도 그랬어요. 정확성, 일관성, 완벽함.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 했죠. 사람이 담겨야 했어요. 저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바라봤어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죠. 마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장독대에 노을빛이 비쳤어요. 저는 항아리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어떤 건 5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항아리들을 돌봤을 거예요. 비가 오면 걱정하고 햇살이 쨍쨍하면 기뻐하고 겨울이 오면 추위를 견디게 해주고 그게 요리였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것. 한옥 처마 밑에 작은 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죠. 고요했어요. 김도윤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실망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어요. 오히려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김도윤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배운 거죠. 유럽 요리는 기술을 중시해요. 정확성, 일관성. 그것도 훌륭한 철학이에요. 하지만 부족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진짜 맛을 낼 수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과 마음, 둘 다 필요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요리가 될 수 없죠. 기술은 기초예요. 하지만 마음이 그 위에 쌓여야 비로소 음식이 되는 거예요. 기술과 마음. 저는 그 두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배우나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워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첫 번째 요리 선생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워요.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요리를 먹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걸 배우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요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 어머니도 된장을 담그세요. 매년 봄마다 담그죠. 3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손맛을 저는 아직도 못 따라가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법인데 어머니가 만든 맛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쏟으셨어요. 그 시간이 손에 배어 있죠. 그게 맛을 만들어요. 30년.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겨우 3년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로렌초. 김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요리는 마라톤이에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것, 과정을 즐기는 것.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로렌초. 에마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나도 그래. 에마가 말했어요. 오늘 많은 걸 느꼈어. 음식을 나누는 문화 말이야. 김 셰프가 우리한테 된장찌개 주면서 했던 말 기억나? 좋은 음식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래. 맞았어요. 김도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했죠. 밥상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것. 그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인 접시에 담아 먹잖아. 각자 자기 음식을 먹는 거지. 에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 한 냄비에서 함께 떠먹고 반찬도 함께 먹어. 그게 참 따뜻하더라. 저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김도윤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국식 식사 방식. 여러 반찬을 가운데 놓고 모두가 함께 먹는 것. 처음엔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니 좋았습니다. 줄리아도 다가왔어요. 나도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장맛 속의 그 깊은 향. 그건 손맛이 아니야. 마음맛이야. 마음맛. 좋은 표현이었어요. 손으로 만들지만 결국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리고 말이야. 줄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 김 셰프가 야채 썰 때 봤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더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이. 맞는 말이었어요. 김도윤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야채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르코가 멀리서 장독대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술적인 것만 관심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너희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들 말이야. 온도 조절 장치도 없고 자동화 시스템도 없어. 그냥 자연에 맡기는 거야. 근데 완벽한 발효가 이루어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경험이겠죠. 제가 말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혜. 그게 이 항아리들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에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한 거네.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되 예술적 감각으로 완성하는 거지.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발효는 과학이었습니다. 미생물의 작용, 온도와 습도의 영향, 시간의 변수.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했죠. 하지만 동시에 예술이었어요. 언제 항아리를 열지, 어떤 재료를 섞을지, 얼마나 기다릴지. 그건 감각과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김도윤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묵묵한 모습이었어요. 요리사라는 직업. 저는 그게 화려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유명 레스토랑, 화려한 플레이팅. 그런 것들이 요리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요리사는 저런 모습인지도 몰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집중 속에서, 정성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노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떠올렸어요. 실패한 그 음식을. 무엇이 맛을 결정짓는 걸까요? 재료일까요? 기술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음, 정성, 사랑.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 생각이 제 안에 스며들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장독대의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의 냄새, 시간의 냄새, 사람의 냄새.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전주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조용했고 어딘가 느린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죠.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수진이 앞장서서 골목을 안내했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돼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배울 거예요. 발효. 그 단어가 낯설지는 않았어요. 이탈리아에도 치즈나 와인 같은 발효 음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발효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옥에 들어섰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햇살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된 음식 특유의 냄새였죠. 강렬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향이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장독대예요. 된장, 간장, 고추장을 발효시키는 항아리들이죠. 이수진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하나가 묵직해 보였죠. 김도윤 셰프가 나타났어요. 어제 서울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우리를 맞았죠.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 음식의 뿌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뿌리.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한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갈색의 된장이 보였죠. 이건 3년 된 된장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이 항아리 안에서 발효되었죠. 햇빛, 바람, 비, 눈. 모든 계절을 견디며 만들어진 맛이에요. 3년. 저는 놀랐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한 가지 음식에 쏟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줄리아가 물었어요. 빨리 만들 수는 없나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된장이 아니죠.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을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보존하는 기술.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어제도 들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도마, 무쇠 냄비, 돌절구. 모든 도구가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죠.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이 담긴 음식이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부, 애호박, 감자, 양파, 고추. 신선해 보였습니다. 김도윤이 된장을 떠서 냄비에 넣었죠. 된장의 양이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적으면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죠. 만드는 사람의 마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요리의 마음이라니. 우리는 정확한 레시피를 따르라고 배웠습니다. 그램 단위로 재료를 재고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시간을 지키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마음이 중심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야채 하나하나가 일정한 크기로 잘렸죠. 하지만 기계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세면 재료가 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요. 재료의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야 해요. 마르코가 열심히 메모했어요. 에마는 김도윤의 손놀림을 주시하고 있었고 줄리아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냄새에 집중했어요. 된장이 끓으면서 퍼지는 향이었습니다. 구수했어요. 하지만 그냥 구수한 게 아니었죠. 뭔가 깊은 층이 느껴졌어요. 시간의 층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맛을 보세요. 김도윤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우리는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짰어요. 하지만 기분 나쁜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감칠맛이 있었고 뒤에 단맛도 살짝 느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요리라기보다 역사 같아요. 줄리아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 맛 안에 담겨 있었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차례예요. 김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로 흩어졌어요. 재료와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을 떠서 냄비에 넣었어요.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김도윤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야채를 썰었어요.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크기가 들쭉날쭉했죠. 김도윤처럼 일정하게 자르고 싶었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애호박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애호박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햇살과 물을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재료는 그냥 재료였습니다. 요리를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애호박 하나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센 불로 시작하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중불이 나을까요?
약불이 나을까요? 냄비가 끓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불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옆을 보니 에마가 조용히 자기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마르코는 온도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온도를 재야겠어. 하지만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온도계는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들으세요. 재료가 말해줄 거예요. 마르코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료가 말해준다니. 재료가 어떻게 말을 해요? 하지만 김도윤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요리는 대화예요. 재료와의 대화, 불과의 대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죠. 대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요리를 대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요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재료에게 명령하고, 불에게 명령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하지만 대화라니.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저는 냄비를 바라봤어요.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에 집중했죠. 소리가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격렬했는데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된장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를 자극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깊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불을 줄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죠. 재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익히고 싶다고. 불을 줄였어요. 끓는 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국물이 천천히 부글거렸죠. 야채들이 천천히 익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줄리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신기해. 똑같은 재료인데 다 다른 냄새가 나.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네 명이 같은 재료로 요리하고 있었지만 냄새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건 더 구수했고 어떤 건 더 얼큰했죠. 그게 바로 사람의 손맛이에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손의 온도, 집중력. 모든 게 음식에 영향을 주죠. 저는 놀랐어요. 그렇다면 요리는 재현 불가능한 예술이 아닐까요? 과학이 아니라 예술. 시간이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15분쯤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졌어요. 그저 냄비 앞에 서서 재료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맛을 봐보세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짰습니다. 너무 짰죠. 그리고 맛이 텁텁했어요. 조화가 없었습니다. 된장이 너무 강했고 야채의 단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시피를 따랐는데, 불 조절도 신경 썼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도윤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김도윤이 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요리는 재료가 아니라 사람을 담는 거예요. 사람을 담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로렌초, 당신은 지금 머리로 요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머리로 요리한다. 마음으로 요리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재료를 볼 때 그걸 재료로만 봤나요? 아니면 누군가 키운 생명으로 봤나요? 이 된장을 넣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냥 조미료로만 생각했나요? 그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재료를 그냥 재료로만 봤습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 그냥 잘라서 넣으면 되는 것들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된장이었습니다. 짠맛을 내는 조미료. 요리의 본질은 인간이에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시간, 인간의 정성. 그게 맛을 만들어요.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맛도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인간. 기술이 아니라 인간. 저는 지금까지 뭘 배워왔을까요? 정확한 칼질,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모든 게 기술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완벽한 요리를 만든다고 믿었죠.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도 그랬어요. 정확성, 일관성, 완벽함.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 했죠. 사람이 담겨야 했어요. 저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바라봤어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죠. 마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장독대에 노을빛이 비쳤어요. 저는 항아리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어떤 건 5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항아리들을 돌봤을 거예요. 비가 오면 걱정하고 햇살이 쨍쨍하면 기뻐하고 겨울이 오면 추위를 견디게 해주고. 그게 요리였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것. 한옥 처마 밑에 작은 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죠. 고요했어요. 김도윤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실망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어요. 오히려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김도윤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배운 거죠. 유럽 요리는 기술을 중시해요. 정확성, 일관성. 그것도 훌륭한 철학이에요. 하지만 부족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진짜 맛을 낼 수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과 마음, 둘 다 필요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요리가 될 수 없죠. 기술은 기초예요. 하지만 마음이 그 위에 쌓여야 비로소 음식이 되는 거예요. 기술과 마음. 저는 그 두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배우나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워요.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첫 번째 요리 선생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워요.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요리를 먹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걸 배우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요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 어머니도 된장을 담그세요. 매년 봄마다 담그죠. 3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손맛을 저는 아직도 못 따라가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법인데 어머니가 만든 맛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쏟으셨어요. 그 시간이 손에 배어 있죠. 그게 맛을 만들어요. 30년.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겨우 3년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로렌초. 김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요리는 마라톤이에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것, 과정을 즐기는 것.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로렌초.
에마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나도 그래. 에마가 말했어요. 오늘 많은 걸 느꼈어. 음식을 나누는 문화 말이야. 김 셰프가 우리한테 된장찌개 주면서 했던 말 기억나? 좋은 음식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래. 맞았어요. 김도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했죠. 밥상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것. 그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인 접시에 담아 먹잖아. 각자 자기 음식을 먹는 거지. 에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 한 냄비에서 함께 떠먹고 반찬도 함께 먹어. 그게 참 따뜻하더라. 저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김도윤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국식 식사 방식. 여러 반찬을 가운데 놓고 모두가 함께 먹는 것. 처음엔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니 좋았습니다. 줄리아도 다가왔어요. 나도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장맛 속의 그 깊은 향. 그건 손맛이 아니야. 마음맛이야. 마음맛. 좋은 표현이었어요. 손으로 만들지만 결국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리고 말이야. 줄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 김 셰프가 야채 썰 때 봤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더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이. 맞는 말이었어요. 김도윤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야채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르코가 멀리서 장독대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술적인 것만 관심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너희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들 말이야. 온도 조절 장치도 없고 자동화 시스템도 없어. 그냥 자연에 맡기는 거야. 근데 완벽한 발효가 이루어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경험이겠죠. 제가 말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혜. 그게 이 항아리들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에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한 거네.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되 예술적 감각으로 완성하는 거지.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발효는 과학이었습니다. 미생물의 작용, 온도와 습도의 영향, 시간의 변수.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했죠. 하지만 동시에 예술이었어요. 언제 항아리를 열지, 어떤 재료를 섞을지, 얼마나 기다릴지. 그건 감각과 경험으로 결정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김도윤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묵묵한 모습이었어요. 요리사라는 직업. 저는 그게 화려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유명 레스토랑, 화려한 플레이팅. 그런 것들이 요리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요리사는 저런 모습인지도 몰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집중 속에서, 정성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 노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떠올렸어요. 실패한 그 음식을. 무엇이 맛을 결정짓는 걸까요? 재료일까요? 기술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음, 정성, 사랑.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 생각이 제 안에 스며들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장독대의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의 냄새, 시간의 냄새, 사람의 냄새.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건 이틀 후였어요. 연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피렌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2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여름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에마 로시, 줄리아 콘티, 마르코 베르니.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시식회가 있는 날이었죠.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것을 요리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에마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버스를 타고 요리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2주 동안 여러 번 다녔던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넓은 주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조리대마다 도구들이 놓여 있었죠.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야채, 향신료. 주방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김도윤 셰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따라 알베르토 레니 교수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였죠. 그가 언제 한국에 왔는지 몰랐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베르토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주는 날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하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의 배움을 한 접시에 담아야 했으니까요. 순서는 줄리아, 에마, 마르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렌초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로 갔어요. 줄리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허브들을 넣기 시작했죠. 바질, 타임, 로즈마리. 한국의 된장과 이탈리아의 허브가 만났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낯선 조합이었지만 조화로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줄리아는 조용히 요리에 집중했어요. 불 조절을 신중하게 했고 맛을 보며 조금씩 간을 맞췄죠.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2주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수프를 담았어요. 갈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색이었죠. 시간의 수프예요.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된장의 3년과 허브의 향이 만나는 요리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이 하나의 그릇에 담겼어요. 김도윤과 알베르토 교수가 맛을 봤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알베르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섞은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았어요. 이게 진짜 요리예요. 다음은 에마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접시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한식 반찬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소량씩 담았죠. 이탈리아 치즈와 한국 김치, 올리브와 장아찌, 토마토와 고추장. 모든 게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맛이 한 상에 올랐어요. 균형의 식탁이에요. 에마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좋아해요. 여러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걸 이탈리아 재료로 표현했어요. 김도윤이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배려가 느껴져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네요. 한국의 정신을 이해했어요. 마르코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전통 이탈리아 리소또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국식 돌솥을 사용했죠. 쌀을 볶고 육수를 조금씩 부으며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이 하나의 냄비에서 만났습니다. 기술의 만남이에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확성과 한국의 직관이 함께 만든 요리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알베르토 교수가 맛을 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진짜 요리사가 됐구나.
그의 말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죠. 2주 동안 배운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파스타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방식이었어요. 물이 끓고 면이 익어갔죠. 저는 면의 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알덴테. 딱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했어요. 다른 냄비에서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했어요. 거기에 마늘, 올리브 오일, 토마토를 넣었죠. 그리고 천천히 졸였습니다. 불 조절에 집중했어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죠. 재료가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언제 불을 줄여야 할지, 언제 저어야 할지. 모든 게 느껴졌어요. 김도윤 셰프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재료와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요리의 본질이었죠. 파스타와 소스를 섞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면 하나하나에 소스가 고루 배도록 했죠. 저는 이 순간에 집중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있었죠. 접시에 담았습니다. 파슬리를 조금 뿌렸어요. 완성이었습니다. 하나의 식탁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하나의 접시에서 만났어요. 이건 맛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요리입니다. 김도윤이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죠. 놀람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만족감 같은 거였습니다. 요리는 언어보다 강한 대화예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로렌초, 당신은 지금 한국어도 이탈리아어도 아닌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의 언어로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언어. 맞았어요. 저는 지금 음식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국적도 문화도 넘어서는 대화였습니다. 알베르토 교수도 맛을 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로렌초.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바랐던 거야.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것. 이제 너는 진짜 요리사가 됐어.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된 요리사가 됐어. 진짜 요리사.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시식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도윤이 준비한 차를 마셨죠. 옥수수차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두 주가 어땠나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에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줄리아가 덧붙였죠.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존경해요. 정말로요. 이곳에서 배운 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어요. 삶의 자세였습니다.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변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변화시켰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요리사로요. 알베르토 교수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진짜 배움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것이요. 로렌초는 어때? 김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감사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요리를 기술로만 이해했다는 것도요. 이제는 알아요. 요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요리사가 되려면 먼저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는 빨리 깨달았네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까요. 알베르토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피렌체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평생 남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겸손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요. 너희는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됐어. 자랑스럽다. 마음의 언어.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죠. 요리는 단순히 맛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대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6월의 바람이었습니다. 피부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한국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로렌초. 에마가 옆에 섰어요. 그녀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 중이야. 2주 전에 우리는 정말 오만했어. 한국을 무시했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많이 변했지. 에마가 웃었어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요리사가 됐어. 기술뿐 아니라 마음을 아는 요리사가 됐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맞았어요.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완전한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죠. 줄리아와 마르코도 합류했어요. 우리 넷은 나란히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겸손을, 존중을, 그리고 진심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의 본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시 올까? 마르코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배울 거야. 한국에는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2주로는 부족해. 평생을 배워도 모자랄 것 같아.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땅이었죠. 겸손을 가르쳐 준 곳이었어요. 그리고 요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조리대, 칼, 냄비.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토마토였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토마토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토마토를 키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햇살을 받고 자란 시간을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칼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썰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토마토를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불을 켰습니다. 센 불로 시작했지만 재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 불을 줄여야 할지 느껴졌죠. 재료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셰프가 말했던 대로였어요. 요리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 김도윤 셰프의 차분한 말투, 동료들과의 대화, 서울의 야경. 모든 게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손을 통해 요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게 더 중요했어요. 기술적 완벽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이요. 저는 그 요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맛을 기술로 이해했지만 그들은 맛을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요리로 인간을 이해했고 우리는 그 맛으로 겸손을 배웠다.